제가 오늘 이제 경제 상황으로 예측을 해보면 기간이 다를 뿐이지 최소 1.5 이상, 1.5% 이상까지는 꾸준히 계속 올린다. 두 번째, 일본의 경제 상황은 지금 초호황을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년도에 부채 부담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만 오르면 숏포지션들에 의해서 파산한다 뭐 이런 맞아요. 썰들이 굉장히 난무했는데 실질적인 경제 상황은 초호황으로 가고 있다. 세 번째, 기계적이든 리밸런싱이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고 있죠. 근데 펀드 플로우를 보시면 해치펀드들의 자금 익스포저, 중국 쪽은 당연히 안 좋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꾸준히 계속 사나갑니다. 전체 총액은 계속 익스포저가 늘고 있어요. 즉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일본에 대한 대일본 투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단순한 이제 뭐 IT와 관련된 AI 사이클 때문만이 아니라 일본은 초호황 경제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 축소 때문에 결국 붕괴 오나요? 이게 이제 매년마다 맞아요. 울쭉거렸잖아요. 일단 첫 질문을 드리면 일본이 31년 만에 기준금리 1%대에 진입했는데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그냥 본능적으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정말 이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 투자 심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실체는 뭐라고 보실까요? 일단 궁금해하실 사항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금리부터. 네네, 항상 이거 일본 주제 나오면 어디까지 올려요? 뭐 이거요. 맞아요. 제가 오늘 이제 경제 상황으로 예측을 해보면 기간이 다를 뿐이지 최소 1.5 이상, 1.5% 이상까지는 꾸준히 계속 올린다. 1.5요? 1.5 이상은 충분히 올릴 수 있다. 그럼 2번 이상 더 올릴 수 네.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뭐 이거는 네. 그냥 단기간 2, 3년 안의 얘기고 네. 장기적으로는 더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네. 일본의 경제 상황은 지금 초호황을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년도에 엔화가 높고 사실상 이제 국채에 대한 부채 부담이 많기 때문에 네, 금리가 조금만 오르면 숏포지션들에 의해서 파산한다 뭐 이런 맞아요. 썰들이 굉장히 난무했는데 실질적인 경제 상황은 초호황으로 가고 있다. 세 번째, 앞에서 지금 반도체가 좋다고 되게 이제 칭찬을 하셨는데 네, 중요한 거는 기계적이든 리밸런싱이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고 있죠. 네. 근데 펀드 플로우를 보시면 요거 그림부터 핵심이니까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해치펀드들의 자금 익스포저, 국가별 익스포저입니다. 당연히 어떨까요? 중국 쪽은 당연히 안 좋겠죠. 여기 점점 이거 밑에 보이시잖아요. 네. 중국은 당연히 팔고 있는 거고요. 음, 일본 같은 경우는 꾸준히 계속 사나갑니다. 당연히 미국 본인들의 나라니까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해치펀드들의 익스포저가 지금 거의 9조 달러 가까이 되는 게 이제 미국 시장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6조 달러 근저리까지 갔다가 맞고 떨어지는데 우측을 보시면 해치펀드하고 뮤추얼 펀드하고 ETF를 함께 보시면 전체 총액은 계속 익스포저가 늘고 있어요. 즉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일본에 대한 대일본 투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에쿼티 분야도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단순한 이제 뭐 IT와 관련된 AI 사이클 때문만이 아니라 일본은 초호황 경제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오늘 방송 여기서 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 축소 때문에 결국 붕괴 오나요? 이게 이제 매년마다 맞아요. 울쭉거렸잖아요. 근데 그때는 23과 24를 한번 보시면요. 그리고 25까지 보시면 AI가 됐든 아니면 마켓 성장률이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의 해치펀드들 플로우만 보셔도 지금처럼 급증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대략 6조 달러 언저리 내에서 해치펀드도 미국에 대해서 투자하는 자금 규모가 5조에서 6조 달러 내외를 계속 넘나들 때였거든요. 근데 요때 그래도 제일 빨리 급증을 했던 때가 어디 있냐면은 바로 요때예요. 일본 시장이에요. 일본 시장은 그 전부터 이미 해치펀드의 플로우가 굉장히 여기 기울기 가파르게 올라가는 네. 선 보이시죠? 이게 시작 시점이 일본이 더 빠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갔고 그러면 엔캐리 때문에라도 엔캐리 축소 어쨌든 자금이 빠지면 이런 자금들도 빠지면서 일본계에서 캐리한 자금이 BIS 이제 추정치는 한 3천억 달러라고 해요. 근데 이 돈까지 빠지면
너무 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3천억 달러는 원래 빠져야 된다는 돈이고 이제 헤지 펀드들까지 투자해놓은 돈까지 빠지면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죠. 네. 정말 무섭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보면은 여쭤봤어요. 네. 변동 구간이 있잖아요. 25년 하반기까지. 이때가 캐리 트레이드 축소가 된다. 뭐 이런 설들이 난무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설이 아니라 헤지 펀드들이 자금을 줄이는 모습들이 이때 살짝 꺾이는 게 보이잖아요. 나타났던 거죠. 예, 그게 보이니까 이제 캐리 트레이드 축소. 근데 그거를 메이크업을 어디서 해주고 있냐면은 US의 헤지 펀드들의 익스포저,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이제 투자 증가세가 그냥 압도적으로 그냥 잡아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 질문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일본이 올리면 되게 시끄러워질 텐데 옛날엔 시끄러운데 왜 지금은 안 시끄럽나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계 자금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헤지펀드들 위주로 해서 계속 투자를 지속을 하고 있고 자금 플로우가 더 훨씬 그 전보다 증배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크게 흔들림이 없다. 다만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일본의 지금 경제 상황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요. 보시면은 내부에서의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은행들 민간 은행들의 대출 신용 론 자체가 금리를 올려도 올라가요.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소득 기반 자체가 명목 증가율 자체가 한국보다 좀 빨라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도 표면 금리가 올라가도 나 이거 그냥 이자 내고 쓸게. 아, 네. 소득 기반이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서 한번 보시면은 아니 도대체 뭘 보고 호황이라고 할까? 네. 이 보시면은 성장률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실질 GDP가 최근에 2%대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안 좋은 데가 별로 없어요. 민간 소비 1.4 늘어나고 정부 소비 이건 다카이치가 계속 끌고 가니까 1.3 나오고 그리고 수출 엔화가 160엔인 때 때문에 화학, 소재, 반도체 할 거 없이 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출 증가율이 7.4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외수도 잘 되고 내수도 잘 되고 단 하나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건설 투자는 안 돼요. 건설 투자는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사실 이제 우리랑 비슷한 구조이긴 해요. 이제 쇼티지도 있고 네. 내부에서 특히 도쿄 같은 데는 이제 쇼티지가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거기도 너무 이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비용들이 비싼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뭔가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정부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정부에서 뭘 하려고 하냐면요. 이 뒤에 보시면은 이 컨스트럭션 본드 이슈언스 이게 뭐냐면 건설 관련되는 이제 우리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네. 국채를 발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건설 투자까지 붐업을 시키겠다. 근데 만약에 이것까지 되면요. 사실 이제 초호황세로 바로 전환이 되는 거죠. 아, 그 정도군요. 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일본이 매우 오랫동안 경기 침체다, 저성장이다, 뭐 잃어버린 몇십 년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경기가 초호황까지 그러니까 언제부터 호황에 접어들었고 어떤 계기로 뭐 때문에 좋아졌는지 궁금하네요. 맞아요. 저는 일본 경제를 뭐 일본을 되게 좋아해서가 아니라 저는 2년 전부터 일본 망한다 그러니까 지표 가지고 얘기하세요. 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일단은 제일 핵심이 뭐냐면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의 지금 재정 적자 GDP 대비한 비율이 사상 최고치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적자 비율이 이제 앞으로 2년에서 3년 있으면 균형 재정까지 그러니까 적자가 안 나와요. 즉 왜 잘 될까? 기업이 성장을 잘했어요. 최근 3년 동안 우리는 일본의 주가만 받고 일본이 엔화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소위 얘기하는 그 뭐죠? 주가를 살리는 게 이제 뭐죠? 국가 정책들이 뭐였죠? 그 밸류에이션 정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계속 아, 밸류업처럼. 네. 밸류업 같은 예. 것들. 그러니까 일본이 그거를 빨리 했으니까 주가가 좋았지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기업들의 체력 자체가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지금 균형 재정까지 조만간에 올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숫자만 보셔도 미국, UK 뭐 이 유럽 쪽에 당연히 안 좋을 건 뻔하고 근데 일본이 압도적이죠. 예. 근데 물론 다만 부채에 대한 부담들은 계속 있어요. 지금 거의 한 1,200조 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200조 엔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예산은 매년 한 122조 엔 정도 쓰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부분 때문에 금리 걱정들을 많이 하고 금리 공격을 많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과거부터 이자로 그러니까 제로 금리 때 발행했던 국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제로로 막 오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쭉 이제 완만하게 이제 가중 평균입니다. 옛날에 제로 금리 때 했던 거. 그럼 최근에 0.8인데 이제 앞으로 계속 올리면 이게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추측을 한 거예요. 이건 BOJ하고 이제 일본 재무성에서 이제 추산을 한 숫자인데 보시면 이자 금액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26 회계연도 이제 올해 3월부터 내년도 7월까 내년도 3월까지 이렇게 보면은 한 13조 엔 됩니다. 그러면은 대략 120조 엔이 예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10%를 이자로 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압박을 받고 되게 힘들 거니까 금리를 못 올릴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실상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세수가 너무 잘 거치는 거예요. 기업 성장이 잘 돼서. 그걸 대표적인 지표로 뭘 볼 수 있느냐? 본드 디펜던스 레이쇼. 이게 뭐냐면은 총 수입액에서 예산 총 수입. 그러니까 세수로 거치는 돈이에요. 네. 그게 분모에 들어가고 분자에 뭐가 들어가냐면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예산 자금을 조달한 거. 그게 비율이 몇 프로인가? 당연히 조달한 게 더 많으면 이 숫자가 크다는 건 뭐예요? 밑에 분모는 작고 위에가 크다. 그러니까 세수가 안 거친다는 네. 거죠. 근데 이 숫자가 쭉 추세상 한 번 튀긴 해서 20년도에 한 번 텄죠. 근데 이때는 뭐 다 힘들었으니까. 코로나 때. 네. 그리고 나서 쭉 빠져요. 세수가 너무 잘 거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세수로 이제 세제 개혁을 하고 이게 세제 개혁이 그러니까 이 세수 중에 기업세도 있지만 소비세 인상 중간에 몇 번 했잖아요. 네. 소비세 인상하면서 연금 개혁하면서 자민당의 불만도 많았어요. 네. 근데 그거를 억누른 유일한 게 뭐냐? 바로 이 예산 문제예요. 요거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최저치 지금 올해 같은 경우 26 회계연도에 24.2% 거의 2000년대 이후에 최저치로 외부 자금 조달에 의존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세수가 정말 잘 거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연결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막 불만도 많고 세금 인상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국민들 다 싫어하잖아요. 어느 나라. 근데 뭐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국민적인 어떤 리더십, 그다음에 다카이치가 인기 엄청 많잖아요. 네. 왜 그럴까? 요 부분에 있어요. 소셜 시큐리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저출산 관련돼서 지원해 주는 거, 노인복지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거, 청년 실업 문제 관련해서 실업급여 주는 거, 이걸 대폭적으로 늘린 거예요. 이게 거의 총 예산의 31%예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먹고 살게 해주는 거를 충분하게 마련해 주니까 그래서 이제 자민당이 옛날부터 그런 얘기 하거든요. 보수지만 포용주의적 보수주의다. 그러니까 전폭적인 인기를 얻는 거예요. 자민당이 그러니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인기 끈 건 뭐예요? 다카이치가 되게 어떻게 보면 여성스러우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날카롭고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스스로 이겨내겠다. 특히 중국 대적해서 이제 자유권, 자위대에 대한 헌법 조항을 그전에는 어떻게 했죠? 지키기 위함이었다가 그쵸. 이제는 헌법을 개정하면서 디펜스 쪽을 갖다가 7.3% GDP의 원래는 2, 3년 안에 2%까지 늘리려고 했는데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 2%까지 바로 증액을 해버렸어요. 와. 되게 센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싫어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물론 이렇게 소셜 시큐리티 국민들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거기에다 디펜스 확 늘려주고 그러면서 지출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어찌 보면 이거는 20야 그 전에 아베가 다 이루어 놓은 거죠. 그것 때문에 세수가 서서히 잘 거치기 시작하다 보니까 디펜던스 레이쇼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채권 발행해가지고 도달하는 금액들은 작아지고 세수로 다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 지금 예산도 되게 파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는 시큐리티대로 증액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거는 이제 뭐냐면 로컬 얼로케이션 이게 뭐냐면 지방 정부들한테 이제 우리가 보조 지원해 주는 네. 거거든요. 교부금 같은 거.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하면 주정부가 연방 정부한테 자금 지원해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이렇게 해주듯이 예. 각 지역에다가 이제 해주는 돈들인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폭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 리더십이 빛나고 있고 다만 이제 부채에 대한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고 이자가 늘어나는데 근데 그러면 이거 이제
오늘 이제 금리 올리기 전에 차트니까 네. 1까지 올렸죠. 네. 이제 북이 같이 줄고 있잖아요. 이게 아직도 자산 매입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산 매입 규모를 분기마다 2천억 엔씩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은 그 규모가 더 커요. 네. 그러니까 국채의 총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BOJ가 갖고 있는. 네. 이게 어디까지 줄어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계속 줄이겠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다카이치가 내가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BOJ가 방해, 이런 논리로 가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게 아베 때부터 우에다 그다음에 자민당에서 약속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경기 부양의 측면에서 지금은 적자이고, 이거 옛날에 보시면은 안 좋은 거 보이잖아요. 디펜던스 레이쇼가 이제 코로나 전부터 15년 요때 아베 계속 있었을 때 보시면 계속 40%를 넘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실제로. 경제 개선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만 BOJ가 다 떠나주고 네네. 채권을 떠나주고 그 대신 나중에 개선되면 정상화하자. 음. 정상화하는데 왜 정상화해야 되느냐. 근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그냥 시장에서 나이브하게 보시는 분들이 일본의 CPI가 1.5니까 앞으로 금리는 뭐 1.25,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올리고 끝낼 거야.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이 소셜 시큐리티, 즉 사회 보장 제도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물가가 오르니까. 네. 의료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제 실업급여 관련돼서 이제 계산하려면은 인플레가 심한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 책정된 급여도 대체할 수 있는 급여도 되게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초호황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모습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플레를 안 꺼놓으면 이 사회적 보장제도에 들어갈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 때문에 정상화하자고 이미 합의를 보고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BOJ는 거기에 맞춰서 실시를 하는 것뿐이고, 다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부가 결혼하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저녁 때 설거지는 자기가 해. 이렇게 합의는 받지만 네. 오늘 진짜 나 너무 피곤한데 와이프가 좀 해줬으면 하는 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은 안 깨지만 네.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카이치도 큰 틀에서 자산 축소하지 마, 그다음에 금리 올리지 마 이러진 않아요. 이건 자민당의 기본 스탠스였으니까. 근데 다카이치 입장에서 이렇게 리더십 이렇게 열면서 이렇게 막 지출도 엄청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자가 10% 이상 늘어나게 되면 금리가 올라와서 네. 좀 서운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좀 섭섭하죠. 네. 그러니까 약간 미묘한 신경전은 있어요. 하지만 큰 틀의 흐름은 깰 수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속도의 문제일 뿐이지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아까 이 엔캐리 축소 때문에 결국은 시장이 그러면은 폭발하는 거 아니야?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뭐라고 하지만 지금 미국계 헤지 펀드들하고 ETF의 자금들이 너무나 훌륭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은 충격이 안 오는 거고, 이게 이제 만약에 빠지면 뒤늦게서야 엔캐리 축소에 의한 영향도 커지게 되겠죠. 시장에 예견된 미래인가요, 그게? 예견된 미래. 뭐 그러니까 그렇게 금리가 일본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하셨고 네네. 그 기조가 좀 이어지면은 네. 결국에는 엔캐리 이런 거에 대한 그 노이즈가 팍 터지는 날이 오는 건지. 아니 그건 당연하죠. 뭐 저기 아무리 건강한 운동 선수라도 네. 나이가 들면은 갖고 있던 뭐 허리 아픈 거 근육으로 다 버티다 나중에 나이 들면은 터지듯이 똑같은 거죠, 그거는. 저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한국 시장은 지금 외국인들이 다 계속 비중 조절한다고 판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왜 해외 자금이 비중 조절도 안 하는 건지 일본 증시가 좋은데 요 하나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엔화는 그럼 금리를 올리면 엔화는 좀 강세 전환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여전히 약세란 말이죠.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분석한 자료의 기반에 의하면 이건 제 추정입니다. 어디까지나. 일본은 단순한 반도체 AI 호황 말고 다른 요소를 보고 외국인이 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셔도 나오잖아요, 답은. 네. 재정적자 비율 자체가 이렇게 혼자서 나아지고 있어요. 혼자서. 세수가 이렇게 잘 거치는 거는 역사상 없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분석 보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재정 개선이 된다는 거는 나라 살림이 잘 된다는 거고, 여기에 이제 아까 컨스트럭션 본드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전방위적으로 인프라랑 건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비싸다 그랬잖아요. 민간이 네. 끌어가기엔. 그러니까 정부가 일단 주도적으로 쉽게 말해서 지원이나 보조를 해주면서 끌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좋은 게 소비 좋았고 수출 좋았고 그다음에 정부 지출 좋았는데 여기서 건설 투자까지 좋아져요. 그럼 내용상 완전 초호황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굳이 비교해 보자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비슷한 현상 있잖아요. 주거용은 비싸요. 네. 근데 상업용 이제 그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잖아요. 물론 일본, 미국 같은 경우는 동부 지역이거나 서부에 이제 헬스케어와 관련되는 상업용 부동산 강세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 못해요, 공실률이. 근데 가격을 보시면은 일본의 상업용하고 주거용, 물론 이제 중심지 위주이긴 하지만 도쿄하고 전체 지역으로 봤을 때 가격이 상업용도 꾸준히 계속 올라왔어요. 네. 그다음에 당연히 주거용은 뭐 꺾인 적도 없이 계속 올라오고,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그리고 GDP 대비한 크레딧, 그러니까 총신용 비율, GDP 대비한 총신용 비율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돈이 계속 돌고 있다는 반증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경제가 꺾이거나 안 좋은데 이제 신용이 많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신용 버블을 얘기하는데 이 정도로 경제가 개선되고 재정 수지가 개선이 되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자산 가격도 너나 할 거 가릴 거 없이 좋은 상황이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 나라의 펀더멘탈이 완전히 돌아선다라고 보고 투자를 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저의 두 번째 질문이 엔화는 조금 강세로 전환이 그래서-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일본 엔을 엄청 많이 사야 되겠죠. 근데 그렇죠. 자본시장 논리로 와야죠. 엔하고 지금 달러가 있어요. 일본이 지금 소리 소문 없이 계속 올라가요. 근데 아까 익스포저 비교만 보시더라도 일본이 헤지펀드들이 많이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도 많이 사고. 근데 규모로 보면 대략 2분의 1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속도의 문제인 거죠. 일본이 좋은 건 알아서 아시아 시장을 살 때는 일본 위주로 사지만 글로벌리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를 살래? 엔화를 살래? 그러면 아직은 달러라는 거예요. 네. 미국 주도의 지금 시장이잖아요. 어찌됐든 네, 큰 그렇죠. 틀에서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도 요 정도 수준에서는 2배 이상 차이 나는 펀드 플로우, 물론 이건 헤지펀드 자금이긴 하지만 다른 여타의 자금들까지도 다 고려했을 땐 충분히 큰 차이가 날 것이고, 그렇게 보면은 달러를 더 수요로 하지. 그 달러 사가지고 어쨌든 앞에서 다 방송하셨잖아요. 마이크로 사고 샌디스크 네. 사가지고 네. 어떻게든 포트폴리오 이익을 늘리려고 하겠지. 그건 국제적인 추세니까. 네. 뭐 그런 상황에서 얘는 싸다. 아, 그런데 그러면- 네. 그게 일본한테 또 좋은 거죠. 왜냐하면 수출 쪽이 또 잘 되면 세수는 또 좋아지니까. 예. 그러면 엔저가 지속되는 이유는 일본이 나빠서가 아니라 미국 투자가 지금 더 강하기 그렇죠.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케비너 씨의 첫 FMC를 지금 저희가 앞두고 있잖아요. 미국의 금리는 케비너 씨는 어떤 시그널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케비너 씨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네. 중요한 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점도표와 그 다음에 많은 이제 페드 인사들의 스탠스는 매파로 많이 돌아섰다고 보여져요. 이미 아, 이제 그래요? 굴스비도 그렇고 윌러 이사도 그렇고 되게 이제 금리 인하를 작년까지 되게 주장했던 분들이 이분들이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제 생각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든 아니면 성명서를 읽으면서 추후에 보조적 발언, 보조적 스테이트먼트를 얘기를 하잖아요. 해석에 대한 문제들. 그럴 때 분명히 얼버무리면서 톤다운 시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지금 우리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시면 어쨌든 실리콘밸리 인사들하고 친해요. 그다음에 자기 돈 1억 달러를 실리콘밸리의 주요 이제 사모펀드에 벤처들한테 넣고. 다 돈을 투자를 해놨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한 거는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금리를 내리면 된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근데 지금 거의 6조 달러 정도로 와 있는 북이 지금 현 상황에서 연방 정부가 돈을 지금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물론 전쟁은 종료됐다고는 하지만 네. 디펜스 쪽에 최근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고 그다음에 이자가 최근 7개월치 이자가 6천억 달러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총 예산이 한 원래 약속한 건 7조 4천억 달러인데 연말 가면 7조 8천억 달러까지 쓸 것 같아요. 초과 네. 지출이 나오는데 7조 8천억 달러라고 해도 만약에 이 추세로 이자가 나가고 디펜스는 한 6천억 달러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각각이 디펜스 쪽하고 이자 쪽이 대략 15에서 20% 정도를 쓰는 거예요. 총 예산에서. 네. 너무 많이 쓰죠.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케빈 씨가 대차대조표를 줄이겠습니다. 이거는 죄송하지만 속된 표현이지만 이건 트럼프 엿먹어라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산 부족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 트럼프 행정부는 바로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이제 요 이란 건을 마무리 짓고 어찌 보면 9월까지의 미중 회담 전까지 북한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제 북한을 또 피보팅하고 이제 쿠바를 치고 그러면서 그 전에 팔다리 다 잘라놓고 미중 회담을 하면서 자기는 성공했다. 이 블록을 완전히 제압했다. 이러면서 중간선거 압승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채권을 줄인다. 페드가 줄인다. 이거는 사실 가늠하기 힘들죠. 이거는 함부로 하기 힘들죠.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당장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뭐 아시는 것처럼 시장은 되게 화들짝 좋게 표현을 하고 시장은 되게 이제 붐업하지만 네. 중요한 건 유가에 빠지는 속도나 수준은 되게 미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또 이제 6개월 동안 앞으로 이제 핵 협상도 마무리 져야 되고 이게 양쪽이 다르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이 환경세라고 하면서 돈을 받겠다는 입장이고 여기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당연히 자화자찬하면서 그냥 네. 봉쇄 해제된 거야. 골프가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원유 가격에 대한 압박 요소와 미국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서비스 물가에 대한 압박 요소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하나만 보여드리면 네. 그러니까 국제 금리는 사실 시장 금리는 이번에도 보면 이제 전쟁 종료됐다 하지만 빠지는 폭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10년물 4.5 갔던 게 4.4, 이제 30년물 5 갔던 게 이제 4.9. 그러니까 사실 10bp 뭐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기준금리 대비해서 시장금리의 이제 추세를 한번 말씀드린 건데 뭐 제가 이걸 말씀드린다고 또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위기론이다 폭락을 조장한다 이렇게는 썸네일도 짓지 마시고 그렇게 해석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금리는 일단은 일정 부분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낮은데 이게 3개월물이 올라가 있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고 있죠. 그리고 6개월물 같은 경우도 올라선 다음에 상당 기간을 버티고 있죠. 근데 장기물로 보시면 30년물은 이미 기준금리를 상회해서 거의 1년 이상을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비슷했던 형국이 뭐냐면 시장금리가 먼저 끌어갔던 쪽이 22년 러우 전쟁 터지고 나서 지금 네. 비슷한 형국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시장금리는 이미 이제 금리 인상을 알고 있고 예고하고 있고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후행적이니까 최근에는 좀 따라와 줬으면 한다라는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연말에 한 해 정도 인상을 한다. 그래서 시장이 폭락하거나 굉장히 큰 조정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유동성 자체가 많기 때문에. 다만 이런 요소들이 이제 점점점 쌓이면서 유동성이 프리미엄 요소들이 그동안은 많았고 AI나 반도체 성장, 금융시장에 대한 불한 것들이 되게 곳곳에 다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게 별로 없었잖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금도 좋았었고 암호화폐도 좋았고 최근에 이제 나스닥 100이 굉장히 세고 근데 이제 서서히 이제 자산별 약간 그 차별화 시장이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유동성 프리미엄이 꺾이면 사실 금이 최근에 많이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금이 유동성 프리미엄의 가장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제일 먼저 올라오고 그게 빠지면 제일 먼저 조정받고. 근데 그러게 되면 금하고 지금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유리한 환경이 절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